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부동산 이슈 브리핑의 히어로 우리 이진호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제 3월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제 대통령 선거도 대선도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요. 맞습니다. 자, 이에 더불어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이렇게 변수들이 좀 생겼죠.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이고 실제 외환이라든가 다른 원자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나라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특히나 이 건설 같은 경우는 원자재 시장과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내의 건설 시장들이 좀 불안하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또 새로 시작되는 새 학기에 맞아서 같이 이제 이사 수요들도 많이 맞물리게 돼 있는데 그런 수요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실제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뉴스에 좀 반영돼 있습니다. 네, 3월 첫 주 이슈 브리핑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치솟은 집값, 공급 부족 지속, 올해도 탈서울 행렬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작년에 서울이 10만 명이 넘게 전출자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높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감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갔으니까 이 집값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소득 분위기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소득은 정체돼 있었는데 이 원래 있던 자산 가치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소득을 맞춰서 이동하다 보기 때문에 이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작년에 특히 그런 일이 좀 심하게 좀 일어났고요. 사실 10만 명이 이렇게 큰 숫자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인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서울 인구를 10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900만 이제 앞으로 8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반대로 경기도 인구는 1300만에서 1400만, 1500만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약간 물이 좀 줄어들면 한쪽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현상으로 꾸준히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에 아마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물론 지금 이제 하락장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인천 등의 대기 수요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대기 수요는 언제든지 서울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 좀 특징적인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물건을 샀을 때에 실제 갖고 있는 소유자에 관계된 어떤 수치냐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점유하는 사람들의 수치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전출과 전입의 문제는 전입 신고를 하는 그런 주민등록상의 어떤 기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통계인데 결국은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자가 수요보다는 전세 수요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세 수요는 출퇴근과 또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는 경계선을 가지고 광역화로 연결돼 있고 광역버스라든가 그 지하철이 이제 경기도까지 다 연결이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비싼 서울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저렴한 집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광역권도 옛날처럼 먼 거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나가는 현상들도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핵심은 말 그대로 이 전세 수요 일정 부분 몇 년간 머무르는 수요들이 지금 경기도로 나갔는데 과연 다시 진입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서 역시 진입장벽이 서울에 가격적인 진입장벽이 좀 있다라는 점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로 탈서울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지속된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수도권 광역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서울이 그만큼 넓어지는 의미로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어떤 때에는 이렇게 광역화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 저자는 대서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서울화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지하철의 끝단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최근에는 뭐 연결돼서 뭐 충청도까지도 내려가고 있고 막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권의 끝자락까지 지하철의 역할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서울, 대서울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좀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서울 집값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경기 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호시탐탐 또 서울로의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적으로 비싸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고착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차별화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새롭게 좋아지는 지역들이 있죠.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 새롭게 경전철망들이 좀 이렇게 개설되는 지역들은 또뭐 집값도 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기도의 특정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갑자기 싸지는 지역도 싸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가 자기 목적에 맞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 진입을 꼭 좋은 아파트로 간다기보다 지역적인 특성상에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 오히려 경기도에 사람이 많이 수요층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발품을 좀 많이 팔아봐라고 얘기하는 건데 꼭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답은 아니고요. 안에서도 충분히 자기 사정에 맞는 집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죠. 네. 앞으로는 뭐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지역적인 편차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몰리는 지역을 조금만 피한다면 오히려 생활권적인 면에선 그런 인프라를 누리면서 조금 벗어났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생활권을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눈을 좀 돌리고 시각 차이를 좀 바꾼다면 오히려 서울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집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매매시장, 전세시장과 다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들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앞다퉈 용적률 500%, 신도시 강남 재건축 해법될까라고 돼 있는데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면 그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제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자,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또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중 또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근데 용적률 최대 500%가 어떻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단은 수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법적으로 400%까지는 주거용으로 좀 허가가 되는 곳들이 있는데 물론 400% 했다고 4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가용한 범위가 보통 200에서 250%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라든가 또 2기 신도시들을 보면 아파트의 층수들을 봤을 때 최대한 가용률을 많이 찾아먹었다고 하는 게 200에서 250% 수준인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시대가 좀 지나서 30년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낡았다라는 판단 하에 재건축을 하려고 보면 새로 밀고 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옛날과는 좀 다르게 기법들이 좋아져서 아파트가 그렇게 낡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로 더 올려서 더 높은 것을 지으려면 실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에서 지금의 이제 대선 후보들은 새로운 정부들 앞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일단 규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새로운 정책으로 표를 끌어올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기존의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본인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국회의 통과, 법률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서 누구누구나 이걸 하겠다는 게 보다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공급의 부분에서는 이 공급을 좀 늘리는 쪽에서는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좀 삶의 질을 높이는 좀 좋은 지역들에서는 한 포인트가 되고 또 현재로서 1기 신도시처럼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신도시의 물량들을 본다면 사실 지금에서 용적률 올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초고층 아파트라든가 초고층 물건들 이런 것들에 좀 시대가 맞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좀 초보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용적률이 좀 높아지면 그만큼 대지 지분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자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가장 상식적으로 본다면 땅은 정해져 있는데 위로만 올리니까 그 가꾸져 있는 땅이 만약 100평이라면 100평에 위로 올리는 집이 20개가 생기는 것과 30채가 생기는 것과 뭐 40채 생기는 것 더 늘어날 뿐이죠. 그러다 보면 같은 면적의 땅을 더 많이 쪼개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땅은 좀 더 지분율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컴팩트하게 올라가는 이 집이 땅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업지가 땅값이 비싸듯이 이렇게 주거가 좀 더 고급화되면 그 지역의 땅값들도 비싸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명동 땅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명동에서 건물이 올라가면 그걸 아무리 쪼갠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비싸지는 땅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적으로 본다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죠.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지만은 않을 건데 다른 지역들이 또 좋아지는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가치에서 작아지는 그 땅의 지분들은 나중에 되면 떨어지는 가치도 나올 수 있다.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 다른 지역이 좋아졌을 때 비교 가치에서는 충분히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정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의 가치가 적정 한계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더 좁아지면 사실은 자산 가치의 기준보다 그만큼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인구 밀도가. 불편하겠죠. 10명 있는 집에서 갑자기 그 건물 안에서 100명 있다 보면 뭐 복도를 지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서 오히려 삶의 질을 더 해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감으로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는 현상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용적률의 무리한 상향으로 인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또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아파트를 많이 져서 인구 유입이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의 어떤 교통 인프라 맞아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동간거리에 따른 어떤 일조권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추세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밀집되는 것들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독주택을 좀 선호한다든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오로지 올리는 것보다 주변에는 낮은 저층 밀도, 저밀도 지역과 고밀도 지역을 섞어서 하는 개발들도 나오는데 과연 용적률만 올려서 모든 것을 몰아넣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이냐?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는 좋지만 삶의 질을 하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 나가야 될 방향과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땅이 좁을 수밖에 없는 이 상업 지역이나 서울 지역들, 이 중심 지역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까지 굳이 모든 신도시에 500%를 적용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회의가 충분히 있고요. 그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삶의 질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많은 인식들이 바뀌어서 이 공간에 대한 인식들이 좀 고급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집도 방 3개짜리를 원하는 그런 시대로 1인 가구들도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가 높아서 올라가는 것들이 과연 미래 가치적인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과거지향적인 문제냐 이런 거에 충돌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과 대안들이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원이 불청약이지 서울 분양가 시세 대비 평당 1,502만 원 저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맞아요. 텐데요. 네. 사실 그래서 또 로또 청약이라는 말도 생기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게 맞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분양가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세는 판매된 이후에 거래 안에서 잡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어떤 거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거는 판매 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판매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는데 우리가 희소가치품들, 명품 같은 것들을 보면 제값에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보다 훨씬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게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자,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또 어떤 때에는 샀지만 뭐 물건들이 너무 흔해서 내놓으니까 너무 비싸게 샀네 이런 물건들도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 좌우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들이 결정되는 게 기본적인 경제 상식인데 실제 분양가가 낮다는 얘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처음에 공급하는 이 판매가 자체를 한정적으로 낮춰놨다라는 인위적인 어떤 조치에서 오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시세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가를 아예 낮추다 보니까 사실 표면적으로는 싼 물건을 공급한다라는 취지는 있지만 과연 이 물건이 지금에 있는 시세대로 회복이 될까 안 될까 부분에서 봤을 때 시세에 형성되고 있는 물건들이 많으면 모를까 공급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가를 낮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이 다시 시세로 쫓아 올라가는 것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면 다시 시세로 회복될 거야 라는 그 차액을 노리는 분명한 기대감이 또 맞습니다. 있죠. 네, 청약이라는 반영이 되니까. 게 수급의 문제에서 좀 모든 무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택을 고루 공급한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약이
차액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기성으로 변질되는 역할을 하는 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규제책이 나온 어떤 뭐 폐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앞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맞아요. 과연 바람직한 대처였는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공급 부족에 따른 또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는 또 네. 주장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조절이 갖고 올 수 있는 폐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더하기 이 공급에 대한 사이드를 확실히 가져갔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공급은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맞물렸어야 되는데 정책과 공급이 따로 놀기 때문에 사실 이 불균형에서 오는 폐해가 지금 나오는 이 가격 차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적인 부분을 좀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지금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든 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지금의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원자재값 상승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를 포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올라와 있는 그런 가격 때문에 분양가를 더 누를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그런 일 때문에 분양가를 다시 올리게 된다면 애초에 했던 정책, 분양가 상한제를 가져갔던 정책이 쓸모없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공공적인 부분과 민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시장에 물건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뭐 낮춘다든가 올린다든가 이런 게 연동이 된다면 좀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새로 바뀐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접근할지를 한 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 대란, 네.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르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저희가 분양가 맞아요. 상승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주얼 요인 그 건축 원자재 또한 또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그 코로나19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유가 네.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해외 사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내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까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을 때 내 뒷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외부 영향들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만 이 집에 쓰이는 재료들이 꼭 내 뒷산이 아니라 옆 동네라든가 아니면 그 옆 나라에서 오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오는 속도 또는 조달하는 양 또는 그 사정에 따라서 내 집을 지금 지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된단 말이죠. 지금의 어떤 세계는 거시경제 상황에서 다 이렇게 그물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내 생산만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조달되는 것들 또 게다가 지금의 인건비 문제들 또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규적인 공사 스케줄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지금 실제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입주 물량도 많이 적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입주가 다시 돌아오려면 2년이 더 걸리는데 지금부터라도 분양을 해야만 2년 뒤에 그렇죠. 입주 물량이 채워지는데 애초에 분양 자체까지도 하기 어려운 분양 가격은 분양 시점에 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올라 있다면 2, 3년 뒤에 오른 가격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가격이 떨어질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우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집이 이미 지어진 지금 집이 앞으로 나올 집보다 근본적으로 싼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원자재 가격이 심각하게 올랐고 그것이 바로 건설 쪽에도 많이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자, 앞서 분양가 상승과 기존 주택의 시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런 분양가 상승이 앞으로 그 기존 주택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나눴을 때 국가에서 먼저 개입할 수 있는 건 공공주택 분야이죠. 민간주택은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원가를 공개할 때,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도 공공주택을 먼저 공개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공주택도 결국은 사람을 시켜서 짓는 일이고 공공주택에 들어가는 원자재 역시도 해외에서 갖고 오는 원자재들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근원적인 것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계속 눌러놓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규제로 했다면 이제는
근원적인 자재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역시도 더 올려야 해서 더 눌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했던 이 원가의 문제가 이제는 원가 자체 상승으로써 어떻게든 반복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던 이 규제가 오히려 상황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규제로 바뀔 수 있는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일정 수준의 한시적인 구간에는 쓸 수 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면 과감히 또 폐지를 하고 다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조금 이제 낡아진 느낌들이 들고 적용하기 좀 어려운 상태로 왔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월 첫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뒤숭숭하고 슬픈 시점인데요. 이제 새로운 3월은 희망차게 나아갈 2021년을 시작할 기쁜 소식들로 가득할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3월의 시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부동산 이슈 브리핑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